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2012년 유네스코는 세계 기념인물로 프랑스 작곡가와 사상가인 드뷔시와 장자크 루소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와 함께 이 사람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정조 임금과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다산 정약용입니다. 실학자이자 개혁가로서 목민심서를 통해 다스리는 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고 설파한 과학과 기술, 예술을 모두 갖춘 만능인.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 어떤 창조적인 목소리를 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파워 개혁을 설파하는 21세기 실학자, 21세기 정약용.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력을 잠깐 봤는데 KT 부회장,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육연구센터장 등등 너무 화려하십니다, 이력이.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력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변화하는 그 영역에 네. 스스로가 잘 맞춰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순간순간 많은 변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이 강진이시죠? 네네. 고향 자랑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강진 사람들은 네. 강진을 벗어나면 먹을 게 없어요. 서울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그러면은? 바다와 갯벌, 네. 그리고 농업, 산, 어우러진 데가 강진이고요. 강진은 실학의 산실이다. 실학의 산실. 네, 다산 어른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지만은 네. 실학은 강진에서 태어났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강진의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배를 갔던 데가 강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8년간 강진에 유배를 왔고 네. 그 사이에 509권의 책을 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목민심서 네. 등등 해서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그 18년 동안에 강진에 머물면서 2,500수의 네. 시를 지었습니다. 왜 그 역량이 나왔을까 했더니 다산의 어머니가 네. 해남 윤씨입니다. 다산의 어머니는 네.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였던 공제 윤두서 자화상을 그려서 우리나라 네. 국보 245지 않습니까? 그 공제 윤두서의 바로 친손녀가 네. 다산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고산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그 많은 시를 남겼더라.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네. 다산이 남긴, 강진에 남긴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하는 거를 TV에서 보고 꿈을 정했다고 들었는데 아폴로 착륙이 이게 69년입니다. 네. 그때 몇 살이셨던 건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69년 7월 16일 네.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됐고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4일 후에 20일 날 달에 도착했고 그 4일 후에 24일 날 지구에 귀환했는데 네. 야, 이 장면을 발사하는 장면을 꼭 봐야 되겠는데 그때는 TV가 귀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에 TV가 없었는데 우리 반에 TV를 가진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8명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네.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때 그 조경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젊은 천문학자. 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폴로 11호 맨 꼭대기 캡슐에 컴퓨터가 실려 있는데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컴퓨터가 나사 본부에 있는 컴퓨터와 서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암스트롱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양쪽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한다 이게. 요새로 말하면 자율 비행이 되겠죠. 그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3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원거리인데 어떻게 컴퓨터가 신호를 주고받지? 무선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무선 통신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윤정록 교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스라엘을 꼽아주셨네요.
이스라엘은 제가 네. 정말 충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다. 2005년에 네.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R&D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고 KT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안내를 했고, 네. 그분이 돌아가면서 미스터 윤을 이스라엘로 초청하겠다 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였는데 경제부총리가 뭘 한가 봤더니 이스라엘 경제는 과학기술로 움직이는 경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전략을 네. 그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야, 21세기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저지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가게 된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관련해서 탈피오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번역하셨다고 들었는데 탈피오트가 뭔가요? 히브리어로 탈피오트 하면은 네. 탑의 맨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탈피오트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트 부대를 의미하는데 우선 탈피오트를 군대인 건가요? 네네. 거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네. 18, 19, 20살에 반드시 군대를 먼저 갑니다. 네. 탈피오트 부대는 그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네. 거기서 불과 3년 만에 히브리 대학,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죠. 국립대학. 예. 거기서 이제 학사 과정을 마치고 그 아이들이 군대 전 영역에 퍼져서 군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엘리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은 네.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아주 역동적인 전사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 혁신을 통해서 하드파워 중심의 이스라엘이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 국가로 변신을 하고 그게 창업국가, 세계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유럽 전체가 만드는 창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별명이 네.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국가죠. 근데 거기서 뭐 실제 뭐 국방 기술이나 뭐 이렇게 창업한 거가 뭐 실제적으로 한 게 뭐 사례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국방을 열심히 하다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네. 내시경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완두콩만한 캡슐을 하나 삼키면은 얘가 돌아다니면서 8시간 동안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1분에 8장씩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미사일 광학 장치를 네. 소형화해서 거기다 우겨 넣은 거거든요. 모든 나라의 군대는 소비라고 부르는데 네. 이스라엘 군대만은 예외로 투자라고 불러요. 군대에다 100원을 투자했더니 거기서 나온 기술이 산업으로 피드백이 돼서 300원을 만들어준다, GDP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군대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후츠파로 일어서라 뭐 이런 다큐도 2012년에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후츠파는 또 뭔가요? 후츠파를 좀 설명한다면은 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재작년 통계입니다만은 그중에 20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럼 인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인구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머리가 좋은가? 근데 전 세계 IQ 랭킹에서 1등 한 나라 작년에 네.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평균 IQ가 106이고요. 우리나라가 1등인가요? 예,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96, 58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도 작고 IQ도 낮은데 네. 어떻게 그런 혁신적인 나라일까? 그런 민족일까? 해서 제가 발견한 게 인구수도 아니고 네. IQ도 아니고 결국 유대인의 국민성에 있었구나. 우리는 106mm 총과 총알이고 유대인은 96mm IQ로만 따지면은. 근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이 있다 하더라도 방아쇠 안 당기면 녹슬어 갈 뿐이죠. 네.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고요. 유대인 아이들은 네.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목표가 지나가는 순간 명중 안 해도 좋으니 방아쇠 당겨봐. 겁없이 방아쇠를 당겨봐. 그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더라고요. 후츠파. 무슨 뜻인가요? 한국말로 하면. 후츠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거예요. 위아래 구분 없이 네. 동등하게 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네.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게 뭐냐?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해주고 이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겪었기 때문에 네.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동등하게 맞짱 뜨는 장유유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국민성 안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네. 유대인을 봐라. 후츠파 정신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닮아야 될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목을 청년 후츠파로 일어서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창조 경제를 꼽아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 설계자가 교수님이셨던 건가요? 그러면은? 경상남북도 면적인데 네. 세계에서 농업 수출 2등 국가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유럽 전체가 창업하는 수와 같아요. 그다음에 570만의 싱가포르. 아시아 1등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한국 아니에요. 인구 570만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지난 20년간 아시아 1등 했어요. 네. 그럼 아시아 1등 공과대학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포항공대를 모델로 만든 20년밖에 안 된 난양공대.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분명한 노하우는 네. 하드 파워를 드라이브하는 힘이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걸 저는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프트 파워는 상상이라는 원료를 혁신으로 만드는 그 전체의 그 블랙박스가 소프트 파워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는 내 개인 건강 정보가 병원에 있잖아요. 네. 이게 네트워크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하드 파워 오리엔티드한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는 불법 아닌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료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붙여요. 베트남에 가요. 베트남의 규제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규제죠. 네. 예를 든다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버가 네. 유일하게 불법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상상력이 있다 한들 혁신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이거는 하드 파워가 아직 강한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조지프 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 파워는 제도, 시스템, 심지어 금융, 교육 전체가 바뀌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good imagination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 지금 현재는 knowledge의 볼륨이 네. 좋은 대학을 가는 또 좋은 기업에 입사하는 척도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21세기에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knowledge의 볼륨이 아니라 상상력의 다이버시티. 얼마나 다양한 상상력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요구합니다. AI는 knowledge를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은 상상력을 다양화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상력은 결국은 거대한 혁신의 원료가 된다. 평소에도 진짜 궁금했던 건데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700만, 1,800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세계 2위 농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것만 봐도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ICT 시장보다도 4배나 더 큰 생명과학 시장, 네. 의료제약식품. 그러면 그 의료제약식품을 총괄하는 푸드밸리, 네. 식품밸리. 푸드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네덜란드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와게닝겐이라는 도시에. 처음 들어보는 도시. 그러면 거기에 또 좋은 대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게닝겐 유니버시티는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대학 넘버1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네. 네덜란드는 농업 수출 2등이라는 걸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토마토의 종류가 630종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많나요? 630종이 진 정보가 다 달라요. A라는 토마토는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될 토마토예요. B라는 토마토는 망막에 시신경이 안 좋은 사람이 먹어야 될 토마토예요. 진 정보가 다 달라요. 이 토마토의 씨앗을 1g의 가격이 얼마냐? 금 2g 가격입니다. 그 토마토를 사다가 심으면 열리겠죠? 그럼 그 토마토 씨앗을 받아서 다 심었더니 안 나와요, 싹이. 진 정보에다가 F2 유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와게닝겐 대학은 전 세계에서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 넘버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16세기, 17세기 뭐 이때 네덜란드에서 만든 튤립이 당시 한 채 값이랑 똑같은 그게 뭐 내력이 쭉 있었던 거네요. 그날. 네덜란드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유통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 농업의 유통을 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까지 다 한다면은 네덜란드는 농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역시 그 나라가 자원이 많다거나 뭐 땅이 넓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 과학 기술이잖아요. 진 에디팅이라는 게 유전자 편집이 이런 걸 앞세우면은 이 하드 파워가 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 이스라엘,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거기는 유치원부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가지고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인재들이 그 에스토니아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가 경영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힘이죠.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뭐 의무적으로 받는 모양인데 그것도 차관 시절에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발령이 나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그리고 초, 중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제가 교육부에 제안을 했고요. 교육부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지만은 결국 2018년에 미국이 먼저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따라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 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일단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대학들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가르쳐서 내보내. 그러니까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B라는 대학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바이올린에다가 조그마한 AI 장치를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두세 소절을 듣더니 비발디 사계 여름의 제2악장 금방 알아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따라와요. 내가 신이 나서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혁신으로 구현해내는 힘이에요. 만약에 그 여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 받았다면은 그냥 생각을 생각으로 그쳐버렸을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면 그런 상상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그런 상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는 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상상을 현실로 구현을 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구가 팽팽한 줄 알았더니 둥글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다시 제자로 되돌아온대. 그 용기를 얻어서 이때 패권자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였어요. 바람으로 가던 거를 증기로, 전기로 요즘에는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 후에 올라오는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가잖아요. 바람, 증기, 전기, 원자력 이건 하드 파워예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 바람, 증기, 전기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움직인다. 그럼 그 소프트 파워의 원료는 뭘까? 증기, 전기 이런 거는 석탄, 석유, 우라늄을 떼서 얻죠? 원료죠? 그러면 소프트 파워의 원료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상력이 원료입니다. imagination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AI라는 배를 움직이는 상상력이라는 연료 이걸 통해서 패권자가 돼야 된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으니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다. 소프트 파워의 원료는 뜻밖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상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 이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카이스트 AI 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AI 대학원 이게 언제 생긴 건가요? 뭐를 배우는 건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4년 전에 카이스트가 맨 먼저 AI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AI는 학문으로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학문으로 정립하자 해서 대학을 만들었고 거기에 그 우리나라 동원그룹 회장이셨던 김재철 회장께서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해서 50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을 기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AI 대학원을 세계 탑 랭킹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그 500억이 그 투자가 돼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탑 랭킹으로 올릴까. 그 미션이 지금 저한테 있고요. 저는 이제 세계 석학들, 좋은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세계의 가장 석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모셔올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교수분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는 공식 랭킹 세계 5위까지 올라왔고요. 세계 1위인 카네기 멜론을 따라잡자.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 소프트웨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미래 꿈나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하겠다. 이거는 우리 세대까지 끝이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제 국가 간에 울타리가 없다. 또 국가 간에 벽이 없고 또 국가 간에 서로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이제는 국경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과학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과학기술, 좋은 특허 하나를 가지면은 전 세계를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술, 과학, 그다음에 상상력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경이 없는 정말 프리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 몸의 세포를 우리 호남에서 만들어졌다. 우선 제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나 포근한 느낌이고요. 여러분 태평양의 동쪽 끝까지 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오죠.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 끝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실리콘 와디라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혁신 경제의 메카죠. 그러면은 태평양의 서쪽 끝으로 계속 끝까지 오면 어디냐? 우리나라 남해안 목포 여수가 나옵니다. 그럼 목포 여수는 태평양의 서쪽 끝이라면 어떻게 심볼을 붙여야 될까? 저는 앞으로 생명과학이 한번 세계를 휩쓸고 갈 거다. 그래서 태평양 동쪽 끝에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가 20세기 경제를 리드했다면 앞으로 21세기 남은 경제, 생명과학의 메카가 우리 호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태평양의 서쪽 푸드밸리, 생명과학의 메카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윤종록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